네, 세 번째 이슈는 정춘숙 한국여성의 전화 이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지난 10년간의 연인을 대상으로 살인, 성폭력, 그리고 폭행, 상해 이렇게 4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전과자가 77%나 된다고 해요. 이런 조사 결과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사님?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기존에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계속 이제 여러 가지 폭력을 했던 경우도 있겠고요. 또 상대가 좀 달라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의 전과가 쌓이는 이제 그런 거를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태도, 패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조금 전과가 있으면 좀 데이트 폭력을 할 가능성이 조금 높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래도 사람을 만날 때 예를 들면 폭력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시작하기 어렵지, 이제 하게 되면 이게 또 이제 습관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있겠죠. 지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 전과자가,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사람 중에 이제 전과자 77%다. 그러니까 네. 우리도 클레어법, 영국의 클레어법을 도입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이 클레어법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이사님? 네, 2008년에 영국에서 클레어 우드라고 하는 여성이 인터넷 연애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만난 남성에게 이제 죽음을 당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 사람 이름이군요, 네, 클레어법인데.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영국에서는 지역 경찰에서 이 폭력 피해 가능성 있는 여성들이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으면서 2012년부터 영국 경찰에서 이제 폭력 피해의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그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가정폭력 혹은 이제 폭력 전과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약간 폭력 성향을 네, 보이거나 그럴 네. 때 경찰이나 이런 쪽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전과를 조회해 볼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거네요. 예, 예. 우리나라에도 이거를 해야 되나, 전과 조회하면 네. 어떨까라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네. 해봤더니 성인 여성 2,000명 중에서 전과 조회 허용하자라고 하는 게 네. 86%예요. 찬성자가 86%고 남자도 62%가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사님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트 폭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클레어법 어떻게 보세요? 도움이 좀 될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공포 혹은 두려움 이런 게 갖고 있다,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없는 것보다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실제로 폭력 피해를 겪는, 데이트 폭력 피해를 겪는 여성들이 상대방의 폭력성을 전혀 몰라서 이 폭력을 계속 겪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네. 데이트 초기에도 가방을 던진다든지 자기 앞에 유리를 막 깬다든지 이런 게 분명한 폭력성인데, 이게 굉장히 데이트 폭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인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방송이나 언론에서 이 폭력과 사랑을 혼돈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도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이 사랑과 폭력을 구분해 보는 법, 사람을 어떻게 사귈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우선돼야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효과가 좀 제한적일 거라고 네, 보시는 네. 거군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 때문일 텐데,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신체적인 상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예,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른 물건을 부순다든지 이런 것으로도 이제 신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특히 연인 사이에서는 잘 안 돼 있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여성에 대한 폭력 부분에서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이라고 하면 당연히 처벌될 부분도, 연인이라든지 혹은 가족이라든지 이게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할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처분합니다. 사실은 더 가중 처벌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더 심각한 신체적 또 심리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더 가중 처벌돼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훨씬 더 봐주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번만 그러고 말겠지, 더 심하게 하진 않겠지, 아마 네. 이런 기대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근데 어제 이 클레어법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그 네, 네.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대부분이 이제 찬성, 이거 빨리 도입하자, 네, 네.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아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공포가 좀 많이 있나 봐요,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전에도 계속 있었을 텐데, 이게 무엇인지 잘 몰랐다가 지금은 이제 이게 데이트 폭력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됐고요. 2015년 초부터 시작해서
2015년 말까지. 최근에는 자기를 이제 계속 스토킹하던 남성을 살해한 사건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이 그렇게 막 강력하지는 않은 것 네네.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이 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뭐 거의 처벌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처벌이 안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스토킹 굉장히 심하게 해도 이거를 무슨 둘 사이의 사랑 싸움 이런 정도로 보기 때문에 뭐 경범죄 처벌법 이런 거에 의해서 8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려요. 스토킹을 한다고 그렇죠. 하더라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처벌이 안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근데 이 스토킹이라는 게 집 앞에 찾아와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게 그것도 뭐 한밤중에 네. 그러면 아무리 네. 뭐 전 남친이고 하더라도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뭐 그 스토킹 유형 굉장히 다양해서 뭐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를 계속 하거나 아니면은 뭐 안 만나주면 협박을 하는 뭐 죽이겠다 이런 협박을 뭐 수백 자해하겠다는 통씩. 협박도 그럼요. 하죠. 네. 사실은 자해 이런 것도 굉장한 폭력인데 우리는 그런 걸 폭력이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에서는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나요? 외국에서는 이제 이런 관련 법들이 많이 있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990년에 캘리포니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스토킹과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지금 연방에서는 모범 스토킹 방지법 이런 걸 만들어서 각 주에서 이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거는 예를 들면 스토킹 했던 사람이 이제 석방이 되게 되면 그걸 피해자에게 알려줍니다. 아, 석방이 됐다. 예. 그리고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전 여자친구에게도 알려줍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대비하거나 혹은 조심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 스토킹 관련 법이 2000년부터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2007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거는 이 스토킹이라는 게 피해자 당사자에게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족이나 친척 혹은 그렇죠. 친구까지도 네. 굉장히 피해를 입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친족이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이 스토커가 더 이렇게 뭐 건강상의 어떤 상해를 입힐 정도의 문제가 생기면 가중처벌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렇게 뭐 알려주기는커녕 사실은 이런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상황에서 주로 이 피해 뭐 여성일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여성들이 그냥 이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그렇죠.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 이런 사례가 더 많나요? 그러니까 스토킹이 문제되는 게 이제 가해자가 처벌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예를 들면 계속 이제 못 살게 보니까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고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고립되고 또 가족 관계에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스토킹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뭐 못 살게 군다 이런 게 아니라 피해자의 어떤 사회적인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다 제약하는 물론 뭐 안전의 문제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피해자한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남기는 후유증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가요? 물론이죠. 일단 이제 스토킹을 오래 겪으니까 이제 뭐 정신과 치료 이렇게도 받게 되고요. 일단 사람에 대한 불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친밀했던 물론이죠. 사람에게 겪었던 예, 일이니까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뭐 사랑을 하거나 연애하고 이럴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제 두려움, 뭐 공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지장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그런 어떤 폭력의 징후들, 나에게 신체적인 상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그런 초기의 징후들을 이렇게 좀 대수롭지 않게 아니면 이제 아무 조치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네네. 아마 아마 좀 그 부분이 초기 대응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대응해야 좀 더 심각한 상황을 좀 막을 수 있을까요? 뭐 아주 원론적인 얘기는 뭐 좀 이제 제외한다 하더라도 일단 처음에 폭력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나는 폭력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이런 걸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고요. 혹시 폭력이 계속되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소나 이런 데 꼭 의논하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굉장히 힘들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나 혹시 이런 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폭력 상황이 있으면 잘 기록해서 이후를 대비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사실 그렇게 잘 막지 못하면 사실은 더 끔찍한 범죄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데이트 폭력 참 심각한 것 같은데 빨리 신고도 좀 잘 되고 처벌도 좀 강력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